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종진입니다. 오랫동안 국민들 속을 태웠던 안철수 교수가 마침내 대선 출마 선언을 하는 날에 그 현장에 유독 눈에 띄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연설을 마친 안 교수가 단상 아래로 내려와 제일 먼저 달려가 악수를 청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지켜보는 사람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다름 아닌 이현재 전 경제부총리, 금융감독위원장, 대우를 한 방에 날린 금융감독위원장. 정치권과 전문가들 사이에 논란이 커지자 안철수 캠프에서도 이현재 전 총리는 자문 역할에 불과하다 이렇게 부랴부랴 진화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재벌 저격수 장하성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를 전격 영입했습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현재 전 부총리의 합류가 왜 논란거리가 되었는지, 또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후보들 너나 없이 추진하고 있는 경제민주화 이게 바른 것인지, 또 경제민주화를 이명박 대통령은 우려한다고 했는데 정말 우려할 만한 것인지, 네, 이런 이야기들 좀 해보겠습니다. 경제민주화가 기업을 지금 또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이필상 교수 모시고 오늘은 이거 재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이 경제 이야기가요. 그러나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채널 돌리지 마시고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필상 교수 함께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장하성 교수, 재벌 저격수 장하성 교수가 안철수 교수 캠프로 갔습니다. 네. 야, 이제 그럼 안철수 교수가 대통령이 되면 재벌 저격수가 되겠다는 뜻으로 봐야 되는지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장하성 교수는 시민운동을 하면서 재벌개혁에 앞장섰던 그런 교수인데요. 네. 일단 그 장 교수를 영입했다는 것은 계획 의지가 있다 이렇게 일단 볼 수는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앞으로 안철수 후보가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은 네. 변화와 혁신을 통해서 새롭게 나라 발전을 하겠다라는 어떤 큰 플랜을 제시해 놨는데, 그렇게 하려면은 재벌 개혁을 넘어선 제3의 길이 필요하다. 또 중요한 것은 그 이전에 이현재 전 부총리를 영입해서 거의 어떻게 보면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그런 일을 맡길 것처럼 얘기를 됐었거든요. 네. 근데 그분은 좀 보수적인 성향이 있는 분이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좀 합리적인 어떤 보수적인 정책을 펼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도 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장하성 교수 영입하면서 아직은 좀 정말 어떤 정책을 펼지 좀 헷갈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아주 중요한 사실은 보수 정책을 써도 정말 새로운 나라 발전을 하려면 그걸 넘어서 제3의 길이 필요하다. 또 진보 정책을 펴도 그걸 넘어서 제3의 길이 필요하다. 정말 의미 제3의 어떤 정책이 나와야 되는데 과연 안철수 후보가 그런 정책을 내놓을지 앞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하성 교수가 되게 유명하신 분이죠. 네. 어떻게 보면 진보 쪽에 가깝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예, 어떤 시민운동 하면서 소액주주 운동 했고요. 또 재벌개혁에 섰으니까 진보 쪽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어떻습니까? 이 경영학과 같은 교수인데 평가는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소신과 실력이 뛰어난 훌륭한 교수님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신이 뛰어난 교수님. 예. 예. 자, 우리 저는 이현재 경제부총리를 금융감독위원장 할 때 그 당시 출입 기자였습니다. 그러시군요. 그래서 제가 조금 아는데요. 이현재 경제부총리 안철수 캠프에 갔을 때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는지요? 새 자동차에 중고 엔진을 쓰는 거 아니냐 그런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이현재 그러니까 경제부총리의 이제 중고 엔진이 되는 거죠. 새 자동차, 새로운 뭔가 안철수 캠프에. 예, 안철수 후보는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다 이것이 캐치프레이즈인데. 네. 근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경제를 올바르게 살리는 것이거든요. 네. 그 경제를 새로운 어떤 정책을 펴서 살려야 되는데, 과거 정부 때 정책을 폈던 그분이 다시 영입이 됐을 경우에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현재 전 장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긍정적인 평가도 있습니다만은
부정적인 이미지도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네. 대표적인 부정적인 이미지가 신자유주의자다. 그러다 보니까 양극화를 이제 심화시키고 서민 경제를 어렵게 만든 그런 어떤 정책을 피지 않느냐. 그다음에 두 번째 부정적인 이미지는 관치주의자다. 네. 그래서 이제 관료 집단이 국민 경제를 통제하는 그런 데 앞장선 사람이다. 이런 어떤 평가도 있고요. 또 부동산 투기 정책을 폈다. 사실 노무현 정부 때 어떻게 보면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 이렇게 이제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 이현재 부총리 들어서면서 오히려 건설 경기를 활성화시킨다고 하면서 부동산을 들뜨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대표적인 정책이 생각나십니까? 뭐 부동산을 들뜨게 했던 정책. 골프장 뭐 인허가를 확대한다든가, 아, 골프장이 많이 생겼죠. 예. 그다음에 뭐 신도시 재개발 정책을 추진한다든가, 또는 레저용 이 기업 도시를 건설한다든가, 뭐 이런 어떤 정책들을 많이 내놨거든요. 네. 그걸 계기로 해서 부동산 시장이 상당히 이제 떴죠. 근데 네. 그게 가격이 폭등하면서 결국 부동산 투기로 연결이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참여정부 때 제일 부동산 값이 많이 오른 그런 이제 기록이 나타났죠. 네. 경제는 많이 좋았죠. 경제는 활성화돼서 그렇게 되면 이제 경제 활성화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건설 경기라든가 이런 게 많이 사니까요. 사람이 몸이 튼튼해지는 것과 몸이 뚱뚱해지는 것은 다른 겁니다. 네. 그러니까 돈을 많이 푼다. 그리고 건설 경기 활성화시킨다. 경기 부양된다. 그러니까 몸이 그냥 뚱뚱해지는 겁니다. 정말 좋은 것은 좋은 양질의 음식을 먹고 지대를 소화시키고 운동을 해서 근육이 생겨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경제가 근육이 생겼다기보다는 이제 그냥 들떴다가 가라앉아가지고 지금 그 후유증으로 하우스포 등이 지금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런 네. 면에서 보면은 그때야 뭐 그런 어떤 불가피성도 있긴 했겠습니다만 지금 보면은 여러 가지 좀 반성점이 많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이현재 전 장관이 출입 기자들 이름을 다 외웠던 분이에요. 새롭게 바뀌고 네. 막 그럽니다. 이게 기자들이요. 그렇겠죠. 예. 천재적인 그 기억력, 그리고 천재적인 판단력, 뭐 이런 어떤 그 당시에 물론 이제 말하신 말같이 긍정적인 면, 부정적인 면으로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이런 부분인데 대우그룹을 사실은 날리지 않았습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어떤 생각인지 궁금합니다. 사실 IMF 외환 위기가 왔을 때 경제를 구조조정해야 된다. 그러면 일단 쾌도난마를 해서 네. 경제 살려야 된다. 아, 진짜 이현재의 캐도란만해요,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그래서 이제 상당히 국민들로서 불안했었는데 이현재 장관이 결국 기용이 되면서 구조조정을 과감하게 했죠. 그래서 경제 살려냈다. 이런 면에서 보면은 상당 공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대우를 날린 거는 공으로 보시는 겁니까? 어쨌든 간에 그 당시에 경제가 상당히 부실했으니까 너무 그 부실 채권이 많고 살기가 어렵다 판단해서 일단은 대우를 이제 해체를 했겠죠. 네. 근데 그것이 꼭 공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잘해서 대우를 살렸다면 지금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어떤 반성도 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그 당시에 구조조정을 하면서 세 가지 큰 문제가 있었는데요. 네. 첫 번째 문제는 뭐였었느냐 하면은 시중금리를 10%대에서 30%대로 올렸습니다. 네, 엄청났죠. 그러니까 네. 빚이 많은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은 그럭저럭 살아날 수 있었는데 그 금리 때문에 쓰러진 기업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구조조정하면서 애꿎은 기업들을 많이 쓰러뜨렸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부실 금융기관 명단 작성해서 그때날 발표하면 날려버려. 퇴출시켰거든요. 네. 5개 은행 퇴출시키고. 네. 부실 기업, 제가 기억은 한 4, 50개 퇴출시켰죠. 55개죠. 네. 네. 결국 이제 살생부식 구조조정을 했다는 건데 그렇다 보니까 산업 현장이 거의 마비되다시피 했다는 거예요. 자기 기업이, 자기 은행이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현상이 생겼다. 그래서 오히려 위기를 더 악화시킨 그런 점도 있었다는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세 번째는 그 경제를 개방해야 된다. 그래서 외국 자본을 유치해야 된다 해서 완전 개방 정책을 썼는데 네. 불가피한 면이 물론 있었습니다. 근데 네. 그때 그때 이미 구조개혁을 살생부식으로 하면서 주가가 폭락한 상태였거든요. 네. 그런 상태에서 외국 자본 막 끌어들이니까 외국 자본이 들어와가지고 기업 사냥을 아주 헐값에 많이 했다는 겁니다. 그때 삼성전자, 국민은행 등을 비롯해서 외환은행 예. 외환은행도 그랬죠. 예. 제일은행도 그랬고. 제일은행을 네. 비롯해서. 네. 그래서 그때 주요 기업들, 주요 금융기관들이 소유권이 대부분 외국으로 넘어갔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경제 주권을 많이 내줬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결과 지금 후유증 보면은 네. 양극화가 심화됐다거나 또는 그 중소기업이 붕괴했다거나 서민 경제가 파탄이 났다거나
가계부채가 많아졌다거나 이런 것이 그때 다 이제 야기된 문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구조조정을 해서 경제를 위기에서 건져낸 건 좋은데 지나치게 칼을 휘둘러 가지고 이미 어떤 문제를 잉태했다라는 면에서 보면은 뒤돌아볼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쾌도난마라기보다는 너무 칼질을 했다 해서 난도난마 이것이 아마 더 적합한 표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난도질했다의 난도. 네. 그죠? 쾌도가 아니었고. 예, 그런 면에서 보면 대우도 상당히 억울한 점이 많죠. 예. 그러면. 네, 그래서 그때 그렇게 지나치게 과격한 구조조정 정책 펴지 말고 정말 기업들이 좀 살아날 수 있게끔 금리 조금씩 점차적으로 인상하면서 그다음에 이제 구조조정 퇴출도 아주 부실한 기업도 차츰차츰 해가면서 경제를 이제 어떻게 보면 보다듬으면서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데 그냥 칼을 막 날리니까 그래서 최대 재벌이었던 대우까지 날리니까 너무 많은 어떤 칼질을 했다는 것이죠. 네. 목소리 조금 크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PD가 그렇게 얘기하는. 요즘에 경제 민주화하지 않습니까? 네. 제가 볼 때는 세 분, 그러니까 지금 대선 후보 유력 후보 세 분 모두 다 경제 민주화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느낌이. 네. 좀 차이가 있나요, 세 분이? 다 같이 국민들 잘 살게 하겠다 이런 면에서 보면 똑같죠. 근데 아마 접근 방법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진보성이 강한 후보들 입장에서 보면은 뭐 재벌 해체에 가까운 그런 강력한 조치들을 지금 주장하고 있고요. 네. 또 어떻게 보면 합리적으로 그건 해야 되는 것이다. 경제에 큰 타격을 주지 않으면서 그리고 재벌의 장점도 있으니까 그건 살려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어떤 접근도 있고 해서 후보들마다 좀 온도 차이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든 간에 지금 재벌 개혁에 대해서 세 후보가 다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네. 근데 걱정이 뭐냐면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재벌 개혁 논의가 여러 가지 좀 모순이 있다는 것인데요. 네. 경제 민주화 좋습니다. 그래서 그게 가장 핵심적인 과제로 재벌 개혁을 지금 세 후보가 좀 추진하고 있는데 5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네. 지금 우선순위가 좀 잘못됐다는 겁니다. 네. 지금 서민들,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민생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실업이라든가 가계부채라든가 사교육이라든가 물가 이런 문제를 빨리 해소해 줘야 되는데 그건 일단 옆에 놓고 재벌개혁부터 막 들고 나오니까 그럼 이게 정말 우리 잘 살게 하는 거냐라는 면에서 보면 의문이 좀 생긴다는 것이고요. 그러면 확 먼저 이렇게 피부로 안 와닿는 거다 이거죠. 먼저 그렇습니다. 민생 이거 점검부터 빨리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시기적으로도 지금 그렇게 좋은 시기는 아니다는 얘기인데요. 지금 뭐 대내외적으로 우리나라 경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글로벌 경제 안 그래서 좋죠. 수출 이제 감소세로 들어섰고요. 내수 경기는 가계부채 뭐 이런 것 때문에 뭐 자꾸 죽어가고요. 이런 상태에서 특별한 대안이 없이 재벌 개혁부터 하겠다라고 했을 때 경기가 더 죽는다는 거에 대해서는 특별한 대안이 없다는 것이 문제고요. 세 번째는 일단 재벌 개혁을 하면은 네. 경제력이 분산되는데 그 자리를 중소기업이 메꿔야 되거든요. 네. 그럼 재벌 개혁과 동시에 중소기업 살리는 정책을 내놔야 되는데 이게 부족하다는 거예요. 거의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자리에 중소기업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중소기업이 그 역할을 맡을 만한 대책이 어떤 예. 상황이 아니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그런 대책이 지금 안 보인다는 대책이 것이죠. 중소기업 대책, 네. 활성화 대책이 안 보인다. 예. 그런 면에서 보면 좀 불안하다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제 민주화가 재벌 개혁뿐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선 그 금융개혁 같은 것도 꼭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관지금융 타파해야 됩니다. 그리고 금산분리 이런 것도 개혁해야 되고요. 더 나아가서 서민들 뭐 고금리 20%, 30%는 물론이지만은 심지어 몇백 퍼센트 사채금리 들어가면서 지금 겨우 살고 있거든요. 그럼 금융개혁 어떻게 할 거냐? 그것도 가장 중요한 경제 민주화 과제라는 건데 그에 대한 별 얘기가 없다는 것이고요. 노동개혁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노사가 어떤 화합적인 어떤 체제를 만들어서 비정규직도 해소하고 일자리도 같이 만들고 그런 어떤 노사개혁 그것이 또 하나의 중요한 경제 민주화 과제인데 그런 걸 제쳐놓고 무조건 재벌개혁 이렇게 나오니까 이게 좀 치우친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5번째 문제는 뭐냐면은 네. 재벌개혁의 역설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건데 선거 전에는 재벌개혁한다. 너도나 다 제시합니다. 네. 선거 끝나고 집권을 하면은 경제 살려달라고 재벌한테 오히려 호소한다는 거예요. 재벌 개혁이 재벌 보호로 바뀌는 그런 일이 많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네. 이번에도 그러지 말라는 보장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국민을 잘 살게 하는 경제 민주화라고 한다면은 이게 정말 민생부터 보살피고요. 경제 구조를 제대로 고치는 그리고 누구나 믿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또 균형적인
그리고 체계적인 대책을 내놔야지 무조건 재벌만 지금 때리자. 이것은 경제 민주화의 본 모습은 거리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교수님은 지금 순서가 잘못됐다는 뜻인지 일단 재벌 개혁이 잘못된 건 아니라는 뜻으로 들리는데요. 좀 순서 면에서 민생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먼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재벌 개혁을 해야 된다는 뜻으로 들리는데요. 순서 일단은 민생이 이렇게 어려우니까 그에 대한 대책을 내놓고 네. 그 과정에서 재벌 개혁이 필요하다, 경제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재벌 개혁을 이렇게 하겠다 해서 같이 내놓으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 재벌 개혁만 불쑥 내놓으니까 그럼 민생은 뭐냐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벌 개혁에 대해서 필요성은 느끼고 계신 거죠. 재벌 개혁의 필요성은 그럼 따질 것도 없습니다. 지금 재벌 보십시오. 10대 재벌의 매출액이 우리나라 GDP의 80%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재벌 총수 한 사람이 1%도 안 되는 지분 가지고 수십 개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계열사들한테 일감 물어가지고 불법 증여나 상속합니다. 더 나가서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골목상권 침범해서 뭐 빵이니 순대 이런 것까지 사업을 합니다. 네. 이런 걸 어떻게 놔두고 경제 민주화를 하냐 이런 얘기. 그래서 재벌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그건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재벌 개혁을 올바로 하고 온 국민이 정말 힘을 가질 수 있는 경제 민주화를 하려면 재벌 개혁을 해야지 정말 진정한 의미에서 네. 때리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재벌 개혁의 진정한 의미는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조치들과 함께해서 정말 경제 구조 전체가 바뀌고 새로운 어떤 틀이 만들어지는 그런 계획이 재벌 계획이지 재벌들만 계속 뭐 총액 출자 제한 제도 한다, 순환 출자 금지시킨다 등등 이런 조치만 그게 정말 경제 민주화는 아니라는 것이죠. 네. 지금 정치권에서 다 재벌 개혁, 재벌 해체 막 이런 단어들이 나오고 경제 민주화 얘기가 나오니까 사실 지금 10대 기업에서는 긴장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는 그럼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되나 고민하고 있을 텐데 기업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지금? 재벌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경제력 집중이 심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감정도 굉장히 안 좋은 것도 사실입니다. 이럴 때 오히려 우리 대기업들은 이렇게 계획을 하겠다. 그리고 중소기업을 껴안고 이렇게 동반성장을 하겠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면서 정말 국민들에게 일자리를 만들겠다. 그리고 우리는 중소기업 영역 침범 안 한다. 그리고 골목상권 보호해준다. 이렇게 먼저 좀 자기네들 스스로 계획하는 모습을 보이면은 오히려 국민들이 야 그래도 대기업 잘한다. 그래 같이 살자. 이렇게 나온다는 것이죠. 지금 그냥 피해자처럼 자꾸 몸살이면서 그렇게 나오면 안 된다. 왜 우리만 매만 맞느냐. 왜 재벌 때리기 되느냐. 이렇게 나오니까 오히려 정치권에서는 뭐 더 강하게 나오고 국민들은 오히려 그거 보면서 더 해야 된다.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재벌 기업들 스스로가 계획하는 모습을 보여서 국민들의 믿음을 사는 그런 어떤 그 접근이 훨씬 더 의미가 있고 우리가 이제 살리는 좋은 방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세습도 좀 문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습. 그렇죠. 물론 뭐 경영을 하다 보니까 정말 자기 아들이 제일 잘하더라. 모든 지주가 인정한다. 국민이 인정한다. 그러면 세습할 수도 있겠죠. 네. 그런데 정말 이 민주주의에서 그리고 이렇게 전문화된 사회에서 기업경영을 잘하는 사람은 정말 전문가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세습해서 자기 가족 기업으로 계속 끌어갈 것이 아니라 이게 사회의 기업이다, 국민의 기업이다 이런 차원에서 정말 전문 경영제도 도입해서 정말 그 능력 있는 그 전문가가 경영을 하는 그런 체제로 가는 것이 원칙이죠. 네. 우리가 북한의 김정일 그 세습, 김정은 예. 세습에 대해서 아주 비판하고 있는데 뭐 기업뿐만 아니라요. 뭐 종교계도 일부 그렇고요. 곳곳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이 세습을 좀 좋아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혹시 이런 생각 좀 해보셨습니까? 글쎄요, 그게 뭐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식에 물려주겠다라는 것은 자식에 뭐 대한 사랑이 너무 지나친 진하죠. 거죠. 아주 진하죠. 근데 자식도 물론 사랑해야 되지만은 기업이라는 것은 자식한테 물려주기엔 사유물이 아니고요.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 나라 경제를 발전시키면서 사회가 성장하게 하는 그런 나라의 기둥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은 정말 우리 회사가 이 나라 경제를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할 거냐 이런 차원에서 기업을 경영을 하고 그 다음에 뭐 베풀어야지 이거 일단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경영권을 내 아들한테 물려주는 거다 내 손자한테 물려주는 거다 그런 의식은 좀 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네. 지금 유력 후보 3인 가운데 아니 뭐 유력 후보 3인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이렇게 보실 때 우리 교수님의
눈에 야, 여기 캠프가 좀 잘하고 있다, 칭찬하고 싶다 이런 거 있습니까 혹시? 뭐 아직까지 지금 정책을 준비하는 그렇지, 단계니까 정책이 잘 안 나왔어요. 많이. 예, 그럼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 상태인데요. 지금 뭐 모습 보면은 그냥 서로 어떻게든지 인재를 영입하는 그런 경쟁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책을 만들 때는 그 후보자의 철학이 일단 설정이 되고요. 그런 철학하에서 어떤 전문가가 필요하다. 전문가 스스로 와서 정말 좋은 정책을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평가를 받고 신뢰를 받고 그리고 추진하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지금 무조건 뭐 유명인사 뭐 영입하겠다. 그다음에 뭐 어떤 세를 과세하겠다. 이런 차원으로 자꾸 흘러가는 것 같아 가지고요. 정말 이것이 정책 선거가 될 건가에 대해서는 좀 의구심이 있다는 것이죠. 네. 근데 선거가 이렇게 뭐 그 포퓰리즘 선거 뭐 등으로 이렇게 변질이 될 경우에 정책 선거가 안 될 경우에는 정치는 더 낙후될 수밖에 없고요. 경제는 더 병들 수밖에 없고요. 양극화는 더 심화될 수밖에 없고요. 정치에 대한 불신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만큼은 모든 거 다 제쳐놓고 국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 아주 진정한 아주 진심으로 정책 경쟁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네. 후보들이 경제에 대한 자기 철학과 분명한 정책을 가지고 거기에 맞는 거기에 호흡하는 사람을 영입해야 되는데 인기 있는 인재 영입하는 데만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네. 그죠? 내가 가진 정책이 과연 뭔지 이거하고도 잘 언밸런스한 부분도 있고요. 그렇게 보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뒤죽박죽을 보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 포퓰리즘, 그죠? 네. 여기에 다 기인하고 국민들한테 이 관심과 인기 있는 사람들 이쪽에 영입에 너무 이렇게 치중한 이런 부분에 그래서 대해서 표만 많이 모으겠다. 그게 그거지. 내가 떨어져도 좋다. 이런 정책을 펴야 되겠다. 이게 정말 우리나라 경제를 위한 국민을 위한 정책이다. 이런 정책을 호소하는 후보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아, 그런 후보가 눈에 안 보이십니까? 글쎄요, 아직 뭐 정책을 내놓지 않았으니까. 아, 그러니까 정책도 없죠? 예. 지금 뭐 이제 3개월 되는데 사실 이게 정책을 논해야 되는데요. 아, 그죠? 정책은 벌써 뭐 정말 이 나라를 끌고 가는 그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한다면은 그 철학이 벌써 나왔어야 됩니다. 네, 벌써 나왔어요. 예. 그리고 사람도 벌써 정해져 있어야 돼요. 그리고 지금 이런 정책을 우리가 펼 겁니다. 괜찮겠습니까? 국민에게 물어야 되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근데 지금 뭐 선거는 다 오는데 지금 이제 사람 끌어모으게 한다라고 했을 때 이게 너무 또 불안한 거예요. 네. 이제 사람 끌어모으는데 모으기 시작했다. 야, 이렇게 해가지고 대한민국 경제정책 5년 이거 제대로 될 수 있겠느냐? 걱정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들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단일화는 어떻게 보세요? 문재인 후보하고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단일화의 압박은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만약에 둘 다 나왔다, 근데 졌다라고 했을 때 그 책임론이 굉장히 이제 크게 대두될 가능성이 87년도에 그랬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과거에도 그랬듯이. 근데 지금 문재인 후보나 안철수 후보나 이 단일화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 나라를 바꾸겠다. 이것이 이제 자기의 어떻게 보면은 그 주장인데 단일화가 역시 정치의 구태라는 것이죠. 아, 단일화 자체가 정치의 구태다. 예, 그래서 스스로를 부정하는 게 된다는 거예요. 단일화를 하면은. 네. 그래서 새로운 정치 한다면서 또 단일화 가지고 당선만 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어떤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단일화에 대해서 안철수 후보가 이제 선뜻 하겠다 이렇게 나온 게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니냐라는 판단이 되고요. 또 문재인 후보도 이게 막상 이제 단일화한다 해서 경선 같은 거에서 지면은 민주당이 불임정당이 된다는 것이죠. 서울시장 후보도 못 냈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대통령 후보도 못 낸다 할 경우에 자기로서는 도직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단일화 뭐 어떻게 보면 안 하고 그냥 가는 방법이 없겠느냐 그런 생각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일화 정치적으로 꼭 필요한 건데 두 후보 입장에서는 아주 고민이 많은 그런 어떤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봐서는 국민이 판단에 맡겨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정말 어떤 후보가 국민을 위한 정책을 펴느냐, 나라를 제대로 바꿔갈 거냐 이런 차원에서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정말 단일화를 하는 것이 좋겠다. 이것이 국민의 뜻이라면은 그때 가서 단일화를 해야 되겠죠. 교수님은 하여튼 단일화 자체가 구태 정치의 하나의 표본이다 그렇게 보고 계시는데요. 프랑스처럼 우리도 좀 한 번 선거에서 1등, 2등 나오고 그죠? 결선 투표. 그래도 결선 투표에서 50%를 넘는 과반을 넘는 대통령을 뽑는 거. 두 번 하면 어떻습니까? 훌륭한 대통령을 뽑는데.
그죠? 아니, 국민이 예. 과반수가 지지하는, 과반수가 투표를 하는 대통령을 뽑는다면, 그죠? 물론 1차에서 50%가 넘으면 그분이 되겠지만, 네. 50% 지금까지 넘는 분이 거의 없었죠. 없었죠. 네. 네, 없었습니다. 네. 대한민국에. 그래서 항상 문제가 됐었는데, 이런 결선 투표 이런 것들도 아마 국회의원들이 어차피 헌법을 만들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아니, 이런 나라가 발전하고 정치가 바뀐다면 무슨 일을 못 하겠습니까? 아니, 저는 예, 이거 예.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예, 그런 맨날 이러면은 단일화 이런 얘기 안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나라 선거제도처럼 이렇게 불합리하고 비리가 많은 선거제도가 어디 있습니까? 아주 비효율적이고요. 교수님이 국회로 한번 가시죠. 딱 해서 이 비효율적이고 이거 딱 한번 또 캐돈 한번 하시죠. 국회 어떠세요? 교수는 공부해야죠. 학생들 가르쳐야죠. 네. 뭐. 안철수 예. 교수가 정치한 거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드시겠습니다. 그럼 글쎄, 뭐 정말 정치를 해서 나라를 바꾸는 어떤 소신이 생겼다면 그럴 수는 있겠죠. 근데 뭐 교수들 중에는 그런 분들 물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래 내가 해야 될 일은 연구와 뭐 교육이다 해서 이제 그냥 학교에 묻혀서 열심히 공부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학교에 남으셔서 그 네. 이름 이필상 교수의 이름과 뒤에서 쓴소리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못하신 얘기 뭐 아닙니다. 그런 거 없죠?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네. 예. 그 캐도남마에는 매일 대단한 분들이 나오시는데요. 그렇지 않은 때도 많죠. 예. 이분의 일형은 단연 최고입니다. 사법고시 1회 합격, 31살에 서울경찰청장, 그리고 대검 중수부를 창설했습니다. 12.6 사건 당시에 전두환 합동수사본부장 특보, 박정희 전 대통령 시해 사건 조사에 참여했습니다. 15대 국회의원 지낼 때는 청문회 스타로 이름을 날렸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그 후로는 소식 들을 길이 없습니다. 갑자기 이번에 18대 대선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유권자들에게는 조금 생소한, 젊은이들에게는 그런 분입니다. 대체 무엇 때문에 답답한지, 그 답답한 때문에 대선에 또 나오시게 된 건지 궁금합니다. 58초 후에 이분 모시겠습니다. 다시 돌아옵니다.